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5번째 페이지 김형준의 밀리터리. 야, 명실상부 CBS의 뉴스 폭격기로 활동하고 있는 요즘 일복 제대로 터진 김형준 국방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뜩이나 외교안보 국방 이슈가 엄청나게 많은데 김 기자가 다 커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커버를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비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틀면 나와. CBS 수도꼭지야. 그래서 요즘 엄청 바빠요, 사실. 지금 진짜 리포팅도 많이 하고 이 와중에 또 잡지사까지 챙겨주는 열이라는 CBS의 인재 김형준 기자와 밀리터리 얘기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회차가 좀 쌓여서 드론, 항모, 잠수함, 미사일, 헬리콥터, 장갑 차량 이제 웬만한 무기는 얼추 다 다룬 것 같거든요. 아직도 할 만한 건더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 사실 할 건 많아요. 아, 그래요? 뭘 골라서 선택하고 기획하느냐, 그게 문제지. 소스는 많다. 시청자분들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댓글 같은 걸로 말씀 주세요. 아, 그러면 다 적극 해드린다. 반영하겠습니다. 소원수리처럼 해드린다. 네네. 사실 김형준 기자가 무심한 것 같지만 또 이제 스텔스 모드로 댓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요.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폭격기 이 주제를 골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군에는 폭격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가 한반도의 전개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다는 건가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는데 기자가 돼서 보니까 의미가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항모가 바다에서 다가오는 공포의 대상이라면 폭격기는 하늘에서 다가오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어도 융단 폭격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짓을 하는 게 대형 폭격기들입니다. 폭탄을 싣고 하늘을 날아가서 그 폭탄을 계속 표적에다 넓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넓은 범위를 폭탄으로 속된 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네. 스포츠 같은 데서 몇몇 선수를 폭격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골문을 폭격한다 해서 스트라이커한테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폭격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이번에도 전쟁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번엔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예.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 사람들도 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에 쓰기 시작한 건 1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네. 비행기 기술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정찰기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형태의 폭격기들도 만들어져서 수입이 됐어요. 왜 초보적이라고 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조종사들이 직접 캐노피 열린 상태에서 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약간 무식한 방법을 썼어요. 아, 조종사가 직접 손으로 떨궜다? 네네. 당시에는 캐노피를 다 연 상태로 다녔거든요. 이건 사실은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초기의 전투기들을 보면은 조종사들이 직접 적 전투기 옆으로 다가가지고 조종석에서 권총을 쏘고 막 이래요. 아, 조종사가 직접 권총을 쐈다고? 네,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서부국에서 말 타고 총 쏘는 것처럼? 예, 그 비슷해요. 그게 되나? 근데? 그게 명중률이 떨어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 폭탄을 격발을 시키려면은 이게 신관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폭탄에. 그게 폭탄의 폭약을 본격적으로 터뜨려주는 그런 부품인데 이거를 작동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실수를 해가지고 조종석 안에서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전투기랑 폭격기가 본격적으로 군사용으로 쓰이게 된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맞습니다. 전투기는 적 전투기를 상대를 하고요. 폭격기는 이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기였죠. 나중에 가면은 전투기는 적 전투기를 향해서 곧바로 기관총을 쏠 수 있게 바뀌었고 폭격기는 버튼을 조작해서 기체 아래쪽에 폭탄창을 열고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배 쪽에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떨어지죠. 자, 그럼 이제 1차 대전 이후로는 폭격기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른바 전간기라고 부르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군사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전투기랑 폭격기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기가 주로 군사적 목표물을 폭격하는 데 쓰였거든요. 도시를 폭격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도시 폭격은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얘기가 조금 달라진 게 이른바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는 혼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과 전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사적으로 보면 전술은 부대 차원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전술이 더 세부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술이 좀 더 단위가 작고 전략이 더 큽니다. 물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모여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나? 아닐 수도 있어요. 한 개 또는 여러 개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그 전쟁에서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죠. 네네. 베트남 전쟁 그런 케이스예요. 베트남전? 네.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 미국이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기 때문에. 미군이 북베트남군보다 전력은 월등히 우세했어요. 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명분이 부족했고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남베트남이 그렇죠. 나중에 북베트남에 멸망하는 걸로 전쟁이 결말 지어지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회사 생활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책략을 짜낼 때 좀 단기적으로는 전술적,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이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더 맞는 말이 됩니다. 내가 당장 여름 휴가 따낼 생각할 때는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 내가 나중에 여기 임원이 되겠다.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비슷하죠. 그렇군요. 네, 그랬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전술은 적군, 군인만을 상대로 해요. 전략은 그렇지 않아요. 전략은 적군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반이 되는 중요 여러 시설들을 노립니다. 공장, 발전소, 공항, 항만 뭐 등등등등.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국가 중요 시설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도 많죠. 그렇죠.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략폭격으로 죽은 민간인이 아주 많아요. 1차 세계대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 공군, 당시에는 육군에서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 육군 항공대에 커티스 르메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이게 뭐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민간인도 적국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시킨 논리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민간인 학살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쉽게 말하면 학살은 저항하지 못하는 민간인만 노려서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 폭격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 시설을 공격할 때 거기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오는 쪽에 가까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테니까. 근데 뭐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정당화하는 그런 사고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1945년 3월에 미국이 도쿄에 네임팜탄을 투하해서 거의 일본 수도를 거의 사람이 못 살 정도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입안한 게 이 사람입니다. 야, 도쿄 대공습 사진 있네요. 네. 와. 이때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스즈키네는 볼트를 만들고 옆집의 하루노보 가족은 너트를 만든다. 그러면 공장에서 나온 키타가와 씨가 손수레를 끌고 정해진 순서대로 부품을 가져간다. 궤변같이 들리는데 당시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다. 당시에 일본은 공장은 물론이고 민간인들 집에서도 군용 부품을 계속 만들어댔어요. 그래서 폭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걸 가지고 속된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쟁 일으켰으니까. 누가 침략하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중요 시설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전략 폭격의 의의가 있습니다. 넓게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기도 해요. 대충 이런 겁니다. 공장이 날아가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좀 절망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수도는 마지막까지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폭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건 이런 뜻이 됩니다. 전쟁을 관두지 않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어디든지 가네.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 6.25 전쟁 때 미군이 평양에 무지막지하게 폭격을 퍼부어가지고 거의 뭐 2, 3층 이상 가는 건물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폭격을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전략 폭격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공습을 얻어맞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심리전을 위해서 도쿄를 폭격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일화로 남아있는데 그냥 가서 폭격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엔 그게 안 됐어요. 왜죠? 태평양이 일단 너무 넓어요. 그리고 아직 일본 본토 근처에서 일본군에 점령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곳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도쿄까지 날아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였냐? 편도비행입니다. 편도비행. 해군이 아니라 좀 더 항속거리가 긴 육군 항공대의 B-25 미첼이라는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싣고요. 그다음에 일본 본토에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도쿄를 폭격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폭격기는 어디 착륙하느냐? 안 합니다. 그럼요. 중국까지 날아가서 이 폭격기를 불시착시켜요.
그리고 조종사들은 탈출해서 거기서 중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작전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네. 그렇죠. 이 임무를 맡은 부대를 지휘관이었던 제임스 둘리틀 중령의 이름을 따서 둘리틀 특공대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진주만이랑 미드웨이에 보면 이 둘리틀 특공대가 나와요. 그렇군요. 짧은 항모 비행갑판에서 이함을 시키려고 최정의 파일럿들을 뽑아서 편성을 했는데 1번기가 물에 빠질 뻔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계획대로 착착 된 거예요? 다 계획대로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원래는 900km 밖에서 이함을 시키려고 했다가 일본 경비정에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진시켰습니다. 예정보다 좀 일찍. 근데 도쿄까지 무사히 갔어요. 어떻게 해서 무사히 갔느냐? 일본 본토 방공 요원들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폭격기를 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다? 뭔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지? 그 보고가 올라갔는데 일본 상층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 해군에는 쌍발기가 없다. 쌍발기? 엔진 2개 달린 걸 쌍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일본 본토로 오려면은 미 해군에서 운용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미 해군엔 쌍발기가 없으니까 저건 미국 게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육군 소속 폭격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가 헤매고 있던 와중에 1942년 4월 18일 대낮에 도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리틀 특공대는 그거를 폭탄 떨어뜨리는 장면을 사진 찍자마자 그대로 중국으로 튑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도 되나? 그게 그때는 됐어요. 그래요? 왜 됐느냐면은 당시에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말고 1912년에 건국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 그때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는 마침 중일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일본군 수뇌부는 도쿄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또 천황이 있는 황궁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망신을 당합니다. 황궁 근처에 떨어졌구나.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인류 최초의 핵 공격에도 폭격기가 사용됐다면서요? 지금은 핵무기 하면 보통 미사일을 연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핵 개발 초기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핵무기는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게 어느 정도 상식이었어요. 미사일로 실제 핵공격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행히도. 1945년 8월 인류 최초의 핵공격을 히로시마에서 했던 게 B-29 폭격기거든요. 애칭은 에놀라 게이. 에놀라 게이. 이 기체의 이름입니다. 이 종류의 이름이 아니고 이 기체에만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 에놀라 게이예요. 현재는 미국 워싱턴 DC랑 버지니아주에 있는 스미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이 기체 실물이 전시돼 있어요. 혹시 저는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보시면 꼭 가보세요. 이 원자폭탄 한 발씩이 떨어지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폐허가 됩니다. 위력이 한 15킬로톤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15킬로톤이면 15킬로톤의 위력이 뭐냐면은 TNT 폭약 1만 5천 톤을 모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TNT 1kg만 물에다가 터뜨려도 물기둥이 수십 미터 솟구치거든요. 근데 그걸 1만 5천 톤을 터뜨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원폭이 떨어졌던 나가사키에 제가 5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원폭 자료관이라고 있거든요. 원자폭탄의 위력이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참상을 잘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요? 왜 그랬냐면은 원폭 피해만 주로 전시해놓고 그 원폭을 왜 받게 됐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나중에 히로시마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 가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당시에 피폭당한 한국인 분들 중에는 단순히 일본으로 이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돼서 노동하시던 분들도 계세요. 비극적인 역사예요. 시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폭격기의 위상이 어떻게 되나요? 폭격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소 핵전력의 상당수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뉴클리어 트라이아드, 핵 3원 체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두 번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에 다뤘던 SLBM.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폭격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미러가 뭐 스타트, 솔트 이런 군축 협정을 맺을 때 미사일하고 핵탄두뿐만 아니라 폭격기랑 잠수함도 그 대상이 됩니다. 미사일하고 잠수함 둘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일은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적진에 핵폭탄을 배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잠수함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는 이 둘에게 없는 장점이 있어요. 뭐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력 시위. 무력 시위? 무력 시위가 폭격기의 장점이에요. 무력 시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사일은 일단 발사 전까지
내 의지를 적에게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내보이려면 일단 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보낼 수는 있는데 문제가 항모는 기본적으로 배다 보니까 네. 아무리 빨라도 시속 50에서 60km 정도? 근데 지구는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핵잠수함이 다른 잠수함들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핵잠수함은 항모보다 더 느립니다. 네. 이래서는 빨리 가기가 힘들고 잠수함은 더군다나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약간 긴급한 그런 위협감을 주기에는 조금 느리다. 무력 시위는 보여줘야 효과가 있으니까 이럴 때 쓰이는 게 폭격기예요. 핵무기를 탑재하거나 탑재할 능력을 지닌 폭격기를 보내긴 보내는데 네. 적 영공 근처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날기만 해요. 제일 무서워.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폭격기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으니까 적 전투기가 마음먹고 격추시키려고 하면 격추시킬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뜻이 돼가지고 문제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날기만 했으니까. 그냥 날기만 했어요. 그것도 영공으로도 안 들어갔고. 예. 네. 우리에게는 불행히도 이런 짓을 러시아가 자주 합니다. 러시아가 그러는군요. 네, 러시아가 한반도 근처에서 자주 하는데 영공까지는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면서 속된 말로 순회 공연을 하고 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알짱. 네. 네. 문자 그대로 진짜 한 바퀴 돌아요. 순회 공연. 예. 작년에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미군이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같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냅니다. 네. 당장 지난주에도 왔어요. 근데 착륙은 안 하고 그냥 한반도 상공을 날기만 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 폭격기가 전개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같은 언론사에다 보냅니다. 그럼 제가 또 뉴스로 읽고. 예, 북한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예.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바퀴 쓱 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최근에 그 죽음의 백조라고 해서 한반도에 폭격기가 왔다.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B-1B 폭격기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B-1B.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엄청 빠른 폭격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한국 언론사에서 죽음의 백조라는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곤 해요. 미군에 물어봤는데 그런 별명 없대요. 우린 왜?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단서가 있는데 이게 소련에서 만들었던 투폴레프 160이라는 폭격기가 있어요. B-1B랑 컨셉이 비슷해요. 엄청 빠른데 이 폭격기의 별명이 백조예요. 그래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핵폭격기거든요. 근데 핵무기 폭발 때 나오는 복사열을 반사하려고 흰색이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백조가 여기서 와전된 것 같아요. B-1B도 원래 핵탑재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러가 스타트라고 하는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맺으면서 핵 폭격 기능 자체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핵 발사 기능이 없습니다. 스타트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스타트 협정을 맺은 게 199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계기로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었던 전술 핵무기가 다 철수했고 1991년 말에 남북 기본합의서랑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B-1B의 별명은 랜서, 그러니까 창기병이에요. 랜서. 죽음의 백조 아닙니다. 랜서가 맞습니다. 백조는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고 랜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폭격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 과학 기술의 발달하고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폭격기의 중요성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크게 전쟁을 할 때는 당연히 폭격기처럼 대량으로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를 거쳐서 현대로 오다 보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날 일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그렇죠. 40년가량 냉전이 지속되면서 미소가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으니까요. 폭격할 일 자체는 있었어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B-52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북베트남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걸프전에서도 활약했던 사례가 있고. 그런데 전쟁을 거치고 또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무식하게 폭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밀 유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뜨리는 대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양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그 원하는 목표만 골라서 맞출 수 있게 되면은 폭탄을 그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없어지고 인명 피해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폭격기가 옛날에 맡았던 폭격 임무가 지금은 전투기에 많이 통합이 돼서 지금은 전폭기라고 불러요. 전폭기. 우리나라에는 폭격기 없다 그랬죠? 아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폭격기는 하나도 없지만 전폭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F-15K 전투기가 지상 공격 능력에도 신경을 쓴 전폭기예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동해 NLL 너머로 미사일을 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죠. 실제 공습 경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F-15K예요? 그때 보복성 무력 시위로 슬램 ER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NLL 너머로 쏴 날리는 영상입니다. 미사일이 저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때 북한 미사일이 NLL을 얼마나 넘어왔는지 계산해서 우리도 그 거리만큼 날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던 미 해군 항모에 탑재되어 있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도 네. 사실 전폭기입니다. 왜 FA라고 하냐면 네. F는 파이터, A는 어태커. 전투기랑 지상 공격 기능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전폭기라고 불러요. 지상 공격 기능까지 같이.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한다는 개념 자체는 지금도 유효한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도 쓰이는 폭격기의 변종이 있는데 네. 지난번 헬기 때 말씀드렸던 건십이라는 개념이에요. 건십. 근데 그때는 헬기로 만드는 건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수송기로 만드는 건십이에요. 수송기로? 만들어진 이유는 비슷해요. 근데. 네. 네. 기존의 폭격기나 공격기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네. 한번 공격하고 폭격하고 지나가면은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데 건십은 수송기 옆 한쪽 면에다가 네. 기관총, 그다음에 기관포, 곡사포 이런 걸 달고 네. 공격해야 되는 목표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빙빙 도는 상태에서 네. 지상 목표를 겨냥을 하고 쏴봤더니 네. 이게 명중률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쏘니까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상 화력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건십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건십이 네. 미 공군의 AC-130이라는 거거든요. 네. C-130 수송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베이스가 수송기니까 일단 폭탄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상공에 떠 있으면서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 거기다가 요즘에는 정밀 유도 폭탄도 실을 수 있게 돼가지고 예. 이게 건십인지 폭격기인지 수송기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3월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 건십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운영하고요. 밤에요? 실제로 미군이 낮에 운영하다가 격추된 사례가 있어요. 미군이요? 네네.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도 사실은 웬만한 나라 공군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 정도? 예. 그래서 미국 말고는 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능인 무기는 없습니다. 만능인 무기는 없다. 여기까지. 폭격기는 뭐 여전히 유용하지만 그래도 뭐 가급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지난 몇십 년처럼 네. 말이죠. 김형준의 밀리터리 함께했고요. 다음 주 주제 혹시 생각하셨는지? 다음 주 주제는 하필이면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를 끈 사건이 터지면서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A에서 뭐 미군이 넘어갔다 그랬나요? 예, 월북을 하는 사건이 이 녹화 바로 하루 전에 터졌는데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이 장소를 가봤거든요. 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왜 이런 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길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시겠네요. 다음 주도 기대해보면서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